요즘 밤잠 설치시는 일 많으시죠? 60살이 넘어서면 정말 걱정이 한둘이 아니에요. 건강은 어떻게 될지, 돈은 얼마나 더 필요할지, 자녀들한테는 부담 주고 싶지 않은데 혹시 나중에 손 벌려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마음 저는 정말 잘 압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는데 왜 이런 걱정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남들은 다들 여유로워 보이는데 나만 이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시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진짜 위협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좋은 사람들, 가족들, 지인들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답니다. 그때 좀 더 단호했으면, 마음만 앞서서 성급하게 결정했네,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 중이시거나 주변에서 뭔가 권유받고 계신다면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이웃집 아저씨가 갑자기 집을 팔더라. 옆집 할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이런 말들 말이에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조용히 어려워지고 계세요. 2024년 통계를 보면 개인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60대가 가장 많다고 해요. 그것도 39.6%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 계획성이 없으셨던 분들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와 똑같이 성실하게 사셨던 분들이에요. 자녀 교육시키고 집 마련하고 부모님 모시고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 노후는 나중에 생각하자 하면서 미뤄두셨던 거죠.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드니까 어떠세요? 돈 나갈 곳은 여전히 많은데 들어오는 건 줄어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월급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연금이 전부예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드는 돈은 크게 줄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병원비 같은 건 더 늘어나고요.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70대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일자리도 쉽게 찾기 어렵고, 그래서 결국 그동안 모아놓으신 돈을 조금씩 꺼내 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괜찮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는 이 소중한 돈이 꼭 필요한 곳이 아닌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말 조심해야 할 지출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씩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이건 누굴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첫 번째, 절대 돈을 쓰면 안 되는 곳은 성인 자녀 뒷바라지입니다. 자식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물론 정말 급한 상황이면 도와줘야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철 어르신의 경우 65세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셨을 때 퇴직금이 1억 5천만 원이셨어요. 처음엔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셨는데 나이 때문인지 쉽지 않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퇴직금이 있으니까 조금은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하셨는데,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5천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1년 후에 꼭 드릴게요. 아버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이 뭔가 해보겠다는데 안 도와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 아들이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도와주자 하시면서 5천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1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또 왔어요. 아버지, 사업이 조금 어려워서요. 3천만 원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아버님도 고민이셨겠지만 이미 5천만 원을 빌려주신 상황에서 아들 사업이 실패하면 갚을 수 없을 텐데 이번에 도와주면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또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아버지,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결국 3년 만에 1억 원이 다 나갔어요. 그 후 아들한테 갚으라고 했더니 아버지, 저도 정말 어려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더래요. 그게 벌써 2년 전 일이에요. 그동안 아버님도 경비일이나 택시 운전 같은 걸 해보려고 하셨는데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은 기초연금 33만 원과 남은 5천만 원을 조금씩 꺼내 쓰면서 생활하고 계세요. 매달 생활비가 120만 원 정도 드는데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원금을 매달 80만 원씩 까먹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6년 정도 후에는 그 돈도 다 떨어질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아들이 나중에 취직을 했는데 새 차를 할부로 샀더라고요. 아버지한테는 못 갚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식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세대는 다 자력으로 했잖아요. 결혼 자금도 집 마련도 부모님이 다 해주시지 않았어도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왜 다 해줘야 할까요? 더 중요한 건 도와준다고 해서 자녀가 정말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연구해 본 결과 오히려 부모가 성인 자녀를 계속 도와주면 그 자녀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이죠.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녀들 도와주느라 노후 자금을 다 쓰시면 정작 본인이 병원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때는 어디서 구하실 건가요? 그때 가서 자녀들한테 손 벌리시게 되면 그게 서로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선을 정해 두시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녀 사랑하는 마음은 돈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노후 준비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자녀들이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절대 돈을 쓰면 안 되는 곳은 고수익 투자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상하게 투자 욕심이 생깁니다. 이제 벌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 번에 크게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연 10%, 20%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 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높은 수익률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라요. 박순우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2세이신데 퇴직금 2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셨어요. 그런데 매달 나오는 이자가 40만 원도 안 되니까 답답하셨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만난 지인이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형님, 제가 아는 부동산 펀드가 있는데 연식이 퍼센트 수익을 보장해줘요. 원금도 보장하고요. 저도 1억 넣었는데 매달 100만 원씩 나와요. 2억에 12%면 매달 200만 원씩 나오는 거잖아요. 어르신이 혹할만 했죠. 그래서 처음엔 5천만 원만 넣어봤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첫 달에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둘째 달에도 셋째 달에도 6개월간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야, 이거 괜찮네 하면서 주변에 자랑도 하셨고요. 그래서 나머지 1억 5천만 원도 다 넣었습니다. 이제 매달 200만 원씩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7달째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펀드 회사 사무실에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고 전화도 안 받고 알고 보니 그게 폰지 사기였던 거예요. 처음 몇 달 수익금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돈으로 준 거였고요. 돈이 더 이상 안 들어오니까 잠적해버린 거죠. 어르신은 2억 원을 다 잃으셨습니다. 75세에 갑자기 무일푼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요즘 정말 많아요. 비트코인이니 어려운 이름의 투자 상품이니 모두 안전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도박이나 다름없어요. 특히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금 보장해드립니다. 이런 말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은행 가서 돈 맡겨봐야 1년에 2에서 3% 정도 이자 주는데 어떻게 원금도 보장하면서 1년에 10%씩이나 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속게 될까요? 마음이 급하시니까요. 나이도 있고 이제 돈 벌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번 기회에 크게 한번 벌어보자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투자 실패하면 다시 일해서 만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에 실패하면 다시 돈 벌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벌까 보다 어떻게 잃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정말 답답하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우선 절대 한꺼번에 큰 돈을 움직이지 마세요. 투자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은행에 가서 적금이나 예금 말고 안전한 다른 상품 없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추천해주는 안전한 상품들이 있어요. 국채나 안전한 펀드 같은 것들요. 그것도 처음에는 아주 적은 돈으로 해보시고 익숙해지면은 조금씩 늘려가시는 거예요. 절대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상담받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나이에는 돈을 잃지 않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조금 적게 벌더라도 안전하게 가시는 게 답이에요. 세 번째, 절대 돈을 쓰면 안 되는 곳은 건강 관련 허위 상품입니다. 건강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최순미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69세이신데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서 우리 집 양반이 먹고 있는 건강식품이 있는데 무릎에 진짜 끝내줘요. 한 박스가 80만 원이긴 한데 3달 치라고 하니까 하루에 10,000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권하셨어요. 어르신도 80만 원이면 좀 비싸네 하셨지만 그 아주머니가 강력하게 권해서 한번 해보기로 하셨어요. 3달 드셨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분이 전화를 해서 어르신 이런 건강식품은 개인차가 있어서 오래
드셔야 해요. 지금 그만두시면 지금까지 드신 게 다 물거품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시더래요. 그래, 3달로는 부족했나 하시면서 또 3박스를 주문하셨어요. 그런데 6달을 더 드셨는데도 무릎은 여전히 아팠어요. 오히려 더 아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엔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그거 효과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두세요. 하지만 어르신은 이미 이만큼 썼는데 이제 와서 그만둘 수는 없잖아. 조금 더 해보자 하는 마음이셨어요. 결국 1년간 320만 원을 쓰셨는데 효과는 전혀 없었어요. 답답해서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주사치료나 물리치료가 도움이 될 것 같아. 건강식품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320만 원이면 병원에서 무릎 주사를 몇십 번도 맞을 수 있고 물리치료도 몇 년간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시면 건강이 가장 걱정되니까 이것만 먹으면 좋아진다는 말에 혹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무릎 관절염이 건강식품으로 나왔다면은 정형외과 의사들이 왜 주사나 물리치료를 권할까요? 진짜 효과 있는 건강식품이 있다면은 병원에서 먼저 권했을 거예요. 건강이 걱정되시는 마음. 저는 정말 충분히 이해해요. 아프면 뭐든 해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건강하고 싶으시면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보다는 병원에서 정기검진 받으시고 필요하면 치료받으시는 게 훨씬 확실해요. 물론 기본적인 종합 비타민이나 검증된 건강식품을 드시는 건 괜찮아요. 다만 이것만 먹으면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이 모두 낫는다는 식의 과대 광고는 절대 믿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조심하세요. 전화나 방문 판매로 파는 건강식품들, 특히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그것이라면서 파는 것들 대부분 효과 없고 비싸기만 해요.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강식품을 드시려면 약국에서 파는 것들로 하세요. 최소한 약사분이 성분이라도 확인해 주시니까 훨씬 안전해요. 4번째, 절대 돈을 쓰면 안 되는 것은 체면 유지비입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몇십 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쪼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 이런 마음 때문에 쓸데없는 체면비에 돈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체면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사실은 나 자신을 지키고 싶은 본능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본능이 지나치면 지갑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음까지 따라 지칩니다. 장옥순 어르신이 그랬어요. 평생 한 동네에서 성실히 살아오신 분입니다. 자녀들 다 추가시키고 이제는 노후를 편히 보내셔도 될 나이인데요. 그 체면이 늘 문제였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한 번에 3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갔습니다. 밥과 술과 2차 노래방까지 항상 제가 내게 하셨어요. 장형 돈 많아 보여라는 말 한마디가 좋으셨던 거죠. 그 말이 듣기 좋아서 한 달에 2-3번 모임을 나가셨고 체면 유지비로만 매달 1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경조사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만 원이면 충분한 자리에 10만 원, 10만 원이면 될 자리에 20만 원. 저는 이 정도는 해야지 하시면서요. 어느새
그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옷도 계속 사셨습니다. 같은 옷 2번 입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모임 나갈 때마다 새 옷을 준비하셨어요. 몇십만 원 하는 셔츠며 외투며 옷장이 점점 채워졌지만 마음은 더 허전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체면 유지비로만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병원비는 아깝다고 하셨어요. 정기 건강검진도 미루고 치과 진료도 안 받으셨죠. 혈압이 오르고 당 수치가 올라서 약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와도 병원은 망설이셨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돈을 이미 다른 데에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소중한 친구라면 여러분이 돈을 쓰지 않아도 함께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술값을 안 낸다고 해서 옷이 작년 거라고 해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라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관계, 소비자일 뿐입니다. 체면을 위해 돈을 쓰는 삶은 잠시 화려할 수는 있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박수는 줄 수 있어도 그 뒤에 오는 경제적 불안은 무척 오래 갑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남들 앞에서 지갑을 열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미루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60살이 넘어서 우리는 어디에 돈을 써야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건강입니다.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은 절대 아까운 게 아닙니다. 정기 검진, 치과 치료, 안과 검사, 필요한 약과 치료, 이런 것들에는 절대로 주저하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아낀다고 나중에 더 적게 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아끼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 동안 의료비로 평균 3천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 평소에 꾸준히 관리하고 조기 진단만 잘해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작은 병일 때 발견해서 치료하면 약값만 들고 끝납니다. 하지만 늦어지면 수술 2번 간병비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한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2번째는 정말로 필요한 생활비에만 돈을 쓰는 겁니다. 주거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릴게요.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관리비, 보험료,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건 줄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 이걸 먼저 빼고 남은 돈 안에서 그달의 생활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반대로 하세요. 먼저 쓰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적금이나 예금을 빼냅니다. 그러면 매달 불안해지고 돈 걱정이 끝없이 따라오게 됩니다. 고정비를 기준으로 삶을 설계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삶을 조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액이라도 배움과 취미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비싼 강좌를 듣거나 해외여행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가까운 복지관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것. 돈은 거의 들지 않지만 마음은 점점 넓어지고 삶의 질은 놀랄 만큼 좋아집니다. 특히 취미라는 건 늦게 시작해도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손자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것까지도 다 취미입니다. 거기서 오는 자존감과 소속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자산이에요.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돈보다 나를 위해 쓰는 돈이 많아져야 할 때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삶을 정리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데 쓰는 돈, 그게 진짜 지혜로운 지출입니다. 남의 눈치 보며 쓴 100만 원보다 나를 위해 쓰는 10,000원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할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끼고 자식들을 위해 참고 한마디 불평 없이 견디며 살아오셨죠. 누가 몰라줘도 여러분은 스스로 그 수고를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꿔도 됩니다. 조금은 나를 먼저 돌보고 조금은 내 삶을 지켜주는데 돈과 시간을 써도 괜찮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어디에 돈을 쓰느냐보다 어디에 쓰지 않아야 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돈도 마음도 한정되어 있는 만큼 흘려보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노후가 든든해집니다. 꼭 거창한 변화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미뤘던 건강검진 예약 하나,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어떤 게 있는지 점검해 보는 일, 그리고 하루 10분이라도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한 시작입니다. 반대로 더는 체면이나 습관 때문에 의미 없는 지출을 반복할 이유는 없습니다. 남들 눈치 보며 꺼낸 돈이 정작 제가 꼭 필요할 때 없어서 더 힘든 일이 많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는 돈 욕심 없다고 하시지만 돈이라는 건 그냥 욕심의 대상이 아니라 제 삶을 지키는 방패 같은 거예요. 아껴두었던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노후의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남을 위한 선택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나를 위한 선택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신을 아끼는 아주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무심코 나가는 돈, 그냥 그럴듯해 보여서 쓰는 지출, 그런 것들에 한 번쯤 정말 필요한가 하고 물어보는 습관,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삶의 방향을 살짝 바꾸는 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참고 견뎌오신 여러분이기에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더 큰 평온을 여러분께 안겨줄 겁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이 소통의 창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로 이 5사람과는 친구로 지내지 마세요. 나만 바보 됩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지옥이 따로 있나? 바로 사람이 지옥이지.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가 남긴 이 말이 요즘 따라 왜 이리도 가슴에 와 닿을까요? 사람이 사람으로 인해 사는 세상이지만 때로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무심한 행동 하나에도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말과 행동이 오래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더 힘든 건 분명히 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싶으면서도 오랜 인연이니까, 가족 같은 사이니까, 예의상이니까 이런 이유들로 계속 만나면서 스스로만 상처받고 지쳐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떤 사람 곁에서 어떤 기분으로 아침을 맞고 저녁을 마무리할 것인가? 사람은 재산이라는 말의 깊은 뜻을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재산도 잘못 선택하면 독이 되기도 하지요. 평생 든든한 내 편이라 여겼던 사람이 사실은 조금씩 내 기운을 빼앗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닫는 씁쓸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내 인생에 어울리는 사람을 골라서 곁에 둘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5사람은 절대로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친구, 지인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내 마음이 보내고 있는 신호입니다. 나이 들어서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더 이상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익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가진 걸 탐내는 걸까? 처음엔 잘 모릅니다. 늘 따뜻하게 다가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알게 됩니다. 아, 나를 본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본 거구나. 그 깨달음이 마음을 참 서늘하게 만듭니다. 이익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의 특징은 뚜렷합니다. 뭔가를 얻기 전까지는 천사 같아요. 칭찬도 아끼지 않고 잘 들어주고 옆에서 늘 응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변합니다. 연락도 끊기고 심지어는 뒤에서 험담을 하기도 하죠. 김순애 씨는 환갑을 넘긴 뒤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손맛이 좋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오래전 동창이 찾아왔습니다. 와, 순애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혼자 다 해? 처음엔 정말 반가웠습니다. 고생 끝에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시점에 오래된 친구가 응원해 주는 게 참 든든했지요. 그 친구는 자주 가게에 들렀고 메뉴는 어떻게 짜는지, 재료는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손님을 응대하는지 자꾸만 물었습니다. 순애 씨는 숨길 게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오래된 동창이고 친구니까요. 그런데 몇 달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불과 두세 골목 떨어진 곳에 그 친구가 똑같은 반찬 가게를 연 겁니다. 그래도 미리 얘기해 주겠지 싶었는데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오히려 길에서 마주치면 모른 척 눈길조차 피하더랍니다. 처음엔 뭔가 사정이 있겠지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외면은 계속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그 친구가 여기보다 자기 가게가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순애 씨는 그 말을 듣고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 친구가 날 응원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내 노하우가 필요했던 거였구나.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더랍니다. 이익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이 떠나간 뒤에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순진하게 마음을 열었는지,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했는지 뒤늦게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익이 있을 때만 다가오는 사람, 늘 나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내 삶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도 이 사람 진짜 내 편일까라는 의심이 자꾸 들고 마음이 놓이지 않기 때문에 함께 있어도 늘 경계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게 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계산으로 엮이면 결국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내가 가진 걸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함께 나눌 수는 있어도 나를 수단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과감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는 사람, 침묵 속에서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곁에 있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곁에 두어야 할 인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를 항상 아래로 보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이 한 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대화할 때마다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고 무언가를 가르치려 들고 마치 자신이 선생님이고 나는 한참 모자란 학생인 것처럼 대합니다. 겉으로는 조언이고 걱정이고 충고라 말하지만 그 말 끝엔 항상 내가 모자라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그때 내 말 들었으면 됐잖아. 그건 왜 그렇게 했어? 네가 늘 손해보는 이유가 그거야. 그게 뭐가 힘들어? 나는 더 힘든 것도 해봤어. 마치 나를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그 말에 늘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버티고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여전히 자신이 더 잘났다는 듯 내 삶의 평가를 내리고 기준을 들이대곤 합니다. 이정자 씨는 올해 70입니다. 혼자 살고 있고 가끔 아들네 집에 가거나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지냅니다. 그중 한 친구는 이정자 씨보다 늘 한 발짝 높은 데 서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했으면 자식이 그렇게 안 컸지. 넌 너무 다 퍼줘서 문제야. 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했지. 너처럼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속을 안 썩이잖아. 이정자 씨는 처음엔 그 친구가 자기 자식 자랑이 심하구나 싶었지만 어느 날 문득 나한테서 틀린 점만 찾아서 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난 뒤엔 친구의 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됐습니다. 평소엔 무심한 듯 굴면서 막상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무렇지 않게 상처 주는 말들을 툭툭 던졌지요.
그 뒤로 이정자 씨는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처지고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말합니다. 만나고 나면 자꾸 내가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아. 그 말이 이 관계를 설명해 주는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눈빛 하나에 괜히 내가 덜 된 사람처럼 느껴지는 관계가 있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관계라면 그건 내가 배워야 할 게 아니라 끊어야 할 관계입니다. 진짜 친구는 나를 키우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지금의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같이 실수하고 같이 웃고 같이 늙어가는 사람이죠. 이제는 내 삶에 가르치는 사람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답을 말하는 사람보다 내 말에 고개 끄덕여주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그래. 너답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마디가 삶 전체를 위로하는 말이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신가요? 만나기만 하면 세상 모든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 말입니다. 날씨가 좋아도 덥다, 미세먼지다 하고 맛있는 밥을 먹고도 비싸기만 하고 먹을 것도 없네 라고 말합니다. 그 옆에 있으면 괜히 나까지 지치고 세상이 다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투사하고 갑니다. 마치 내 마음을 쓰레기통 삼듯 하루 동안 쌓인 짜증과 불만을 내 앞에 다 쏟아놓고는 정작 나는 어떻게 지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더 문제인 건 이런 사람들은 해결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더위를 불평할 때 그럼 에어컨 좀 틀어보세요라고 하면 전기세 많이 나와서 안 되라고 합니다. 그럼 선풍기라도 트세요라고 하면 나는 선풍기 바람 싫어해라고 합니다. 카페나 시원한 곳에 다녀오세요라고 하면 나가봤자 돈만 나가지 집이 제일이야 라고 합니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김정미 씨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파트 분유회에서 만난 한 분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만날 때마다 온갖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관리비가 떠올라서 엘리베이터도 자주 고장나고 복도도 더러워 주차장은 좁고 쓰레기 처리도 엉망이야. 그래서 정미 씨가 분유에서 건의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건의해봤자 뭐가 달라져? 관리소장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입주민 모임에서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 관심 없어. 자기 일 아니면 모른 척 해라고 했습니다. 직접 관리소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자. 가봤자 적당히 둘러대기만 하고 끝이야 라고 했습니다. 정미 씨는 속으로 이건 답이 없구나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정미 씨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였습니다. 우리 손자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라고 했더니 돌아온 말은 요즘 애들 상 받는 게 뭐가 대수야. 다 학원 덕분이지 라고 했습니다. 종합검진이 괜찮다고 나와서 다행이에요 라고 했더니 건강검진은 믿을 게 못돼. 병은 갑자기 오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정미 씨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었는데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무서운 점은 감정이 전염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저분만 저러나 보다 했지만 나중엔 나까지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원래는 오늘 날씨 좋네 했는데 불평하는 사람과 만나고 나면 날씨는 좋은데 미세먼지가 문제내로 바뀌고 카페에 가서도 커피 맛있다 대신 비싸기만 하고 별로 내라는 말부터 나오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데 왜 싫어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61이 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군가의 부정적 에너지, 쓰레기통 역할을 하면서 보낼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날씨가 좀 덥긴 하지만 그래도 화창해서 좋네요. 음식값이 좀 올랐어도 맛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하루가 훨씬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정미 씨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불평만 하는 분들과는 거리를 두고 대신 긍정적인 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처음엔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몇 달 지나고 나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행복해졌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 나이 들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작은 기쁨도 함께 웃어주고 힘들 땐 따뜻하게 손잡아 주는 사람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2시간보다 긍정과 웃음이 가득한 2시간이 훨씬 값집니다. 이제는 불평만 하는 사람에게는 안녕이라고 마음 놓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니까요. 네 번째 사람은 질투와 경쟁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성취나 기쁨조차 온전히 축하해 주지 못하는 분들이지요. 겉으로는 축하해라고 말하지만 그 말 끝에 묘한 가시가 스며 있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정말 축하해. 그런데 그거 진짜 내가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좋긴 한데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 생기지 않을까. 축하와 동시에 미묘한 의심과 질투를 담고 있어 상대의 기쁨을 온전히 빛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태도의 바탕에는 은밀한 경쟁심이 자리합니다. 상대가 자신을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혹은 자신보다 더 높이 평가받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살피는 마음이지요. 김정숙 선생님께서 이런 분과 오랜 인연을 맺고 계셨어요. 같은 교직에 몸담았던 동료 선생님이셨는데 정숙 선생님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면 그분의 반응은 늘 어딘가 미묘했다고 합니다. 정숙 선생님의 따님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그분께서는 의대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합격했을까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다고 해요. 축하보다는 의심이 앞서는 듯한 말씀이셨지요. 또 정숙 선생님께서 퇴직 후 작은 카페를 열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계실 때도 카페 운영이 쉽지 않을 텐데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라고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하게 깔린 기류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잘 되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는 질투의 기색, 언젠가 힘들어질 거야 라는 은근한 경쟁심이 숨어 있었던 거죠. 반면에 그분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떠셨을까요? 손자가 유명한 회사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다니셨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연봉은 얼마인지, 복리후생까지 세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자랑을 아끼지 않으셨지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참으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는 인색하면서 자신의 성공에는 너그러운 이중적인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사람 사이의 따뜻함은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해 줄 때 더욱 깊어지는 것인데 말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힘들 때 은근히 기뻐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위로하는 척 다 해주지만 속마음은 딴 데 있지요. 마치 내가 뭘 했어,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하는 은밀한 만족감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를 건네는 말투도 어딘가 미묘하게 차갑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그럴 때 있지라고 하면서도 진짜 안쓰러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고 오히려 속으로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라는 안도감을 숨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가짐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정숙 선생님께서 남편분이 편찮으셔서 고생하실 때 그분께서 병문안을 와서 하신 말씀이 병원비가 많이 나가겠어요. 저희 집은 아직 병원 갈 일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뜻 들으면 걱정하는 말 같지만 그 속에는 묘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지요. 위로라기보다는 자신의 우월한 상황을 확인하려는 듯한 발언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오래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이 있어도 괜히 숨기게 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털어놓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돌아올 말이 뻔하지 싶은 거죠. 그게 바로 마음의 거리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정말 친구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내가 잘 되면 자기 일처럼 똑같이 기뻐해주고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진심으로 같이 걱정해주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기쁨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 내 실패를 속으로 안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곁에는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좋은 소식을 나누기가 꺼려지는 분이 있다면 그건 이미 내 마음이 알고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런 관계에서 조금은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내 곁에서 함께 웃어주고 내 곁에서 함께 울어줄 줄 아는 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다섯 번째 사람은 나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보고 싶어서 연락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뭔가를 부탁할 때만 나를 떠올립니다. 그게 한두 번이면 이해할 수 있지만 매번 그러면 이건 우정이 아니라 이용입니다. 김민자 씨는 최근 한동안 뜸하던 동창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짜야, 오랜만이다. 밥 한번 먹자. 반가운 마음에 흔쾌히 나갔는데 식사 도중 그 친구가 조심스레 꺼낸 말은 이랬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보험 드는 사람 있어?
내가 이번에 지점장 됐는데 실적 좀 채워야 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민자 씨는 오랜 인연을 생각해 마음 한켠의 의심을 꼭 눌러 담고 결국 보험에 가입해주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그 친구는 명절 때마다 연락을 했습니다. 고향 내려오면 잠깐 시간 있니? 너 아들이 뭐 한다고 했지? 혹시 투자 생각은 없어?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몇 번 반복되자 나를 그냥 고객으로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민자 씨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 친구에게선 괜찮냐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러다 대뜸 이번에 실적 마감인데 주변에 한 명만 소개해줘. 그 말이 나왔을 땐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친구가 아니구나. 그냥 나를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단지 수단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 사람의 연락이 반갑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들어줄 생각에 이미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건 우정이 아닙니다. 그건 이용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닫혀간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연락을 해오면 또 뭘 팔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오래된 지인이 만나자고 하면 무슨 목적이 있나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만남의 기회마저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워서 연락한 사람,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더욱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진심과 가식을, 진정한 관심과 계산된 접근을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의 말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만나서도 편안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도 자연스럽고 시간도 느긋하게 흘러갑니다. 반면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려 하고 내 반응을 예민하게 살피며 거절당할까봐 불안해하는 기색이 말투와 표정에서 드러나죠. 나이 들어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는 정말로 우리를 그리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무엇인가를 노리고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사람이 남긴 상처보다 사람이 주지 않은 온기가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천사 같지만 속내는 계산적인 사람, 나를 깎아내리며 늘 위에서만 바라보던 사람, 나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던 사람, 겉으로는 친구인 척 하면서 속으로는 내 기쁨을 시게 하던 사람, 그리고 필요할 때만 찾아와 나를 소진시키던 사람, 살면서 이런 사람들 곁에 조용히 오래 머문 일이 있었습니다. 정 때문이었고, 의리 때문이었고, 때로는 외로움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런 관계들은 내 삶에 온기를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나를 나답지 못하게 했습니다.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었고 함께 있어도 마음은 늘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지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은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가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변하겠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끊어? 정이 있는데 그럴 수 있나?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본성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러니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건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고 남은 인생에 대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과 지내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나누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봐주는 사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안부를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은 내 기쁨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 내 아픔 앞에서는 진심으로 손잡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이들과 함께 할 때 내 존재가 조금씩 살아납니다. 그 앞에서는 꾸밀 필요도 없고 침묵마저도 편안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추억에만 매달리는 관계보다 지금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를, 을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보다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를 택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 1시간이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 10시간보다 훨씬 더 값지고 의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만복이 깃드시길